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력고사 준비입니다. 학력고사 준비는 두 가지 부분 나누는데요.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제가 따로 문제를 준비했고요. 그 학생들은 문제를 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제가 모든 1학년 과정을 한 4시간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것, 특히 그리고 배운 지 좀 오래됐던 것만 힘들어하고 배운 지 오래된 것, 이런 것들만 제가 골라서 수업을 할게요. 종이가 받으셨을 거예요. 프린터 받으셨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화면은 안 보이셔도 제가 편의상 그냥 화면을 보여놨어요. 그러니까 좀 종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저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각의 물질과 지각의 변화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제목은 흐르는 물의 작용입니다. 흐르는 물의 작용. 우리 교과서는 이게 몇 편인지는 한번 펴볼까요? 우리 교과서로 시작을 하면 우리 교과서는 세상을 바꾸는 물을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18쪽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흐르는 물의 작용.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정리한 내용입니다. 흐르는 물의 작용의 정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침식, 운반, 퇴적. 이렇게 나누죠. 제가 읽어볼게요. 지표로 흐르는 물은 암석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자갈, 모래, 흙 등을 낮은 곳으로 운반하고 퇴적시켜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물은 침식, 운반, 퇴적하는 그 과정의 지표의 모양을 바꿔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나온 그림, 19쪽에 있는 그림이죠. 19쪽에 있는 거는 이건 금강산 거고요. 이쪽은 미국에 있는 지형일 겁니다. 이쪽은 침식 지형이고요. 이쪽이 나오는 지형은 퇴적 지형입니다. 침식 지형 중에 V자 계곡, 퇴적 지형 중에 선상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실래요? 탐구 정리 1번. 경사가 급하여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다. 가 그랬죠. 경사가 완만하여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그래서 나. 이게 뭐라고요? 침식 지형, 이쪽에는 퇴적 지형. 이렇게 나누나 있죠. 자, 또 우리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넘기시면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거죠. 20페이지에 있는 걸 간략하게 만들면 여기 있는 요 그림입니다.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그림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제 위쪽에 V자 계곡이 있고요. 폭포, 선상지, 공유, 삼각주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좀 안 보이시면 제가 좀 키워볼까요? 이거? 키워볼게요. 자. 이 그림이잖아요. 그쵸? 물이 만든 지형, 그래서 이 그림이죠. 그쵸? 이 그림에서 나왔을 때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상류 쪽에서는 V자 계곡, 폭포. 상류 쪽에서는 V자 계곡이나 폭포가 발달합니다. 침식 작용이 우세하죠. 그리고 중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공기와 우각포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공유는 침식 지형이지만 우각포는 퇴적 지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류 쪽에 가시면 삼각주가 있죠. 삼각주는 요거는 퇴적 지형이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이 그림 중에서도 침식 지형이 뭔지 그리고 퇴적 지형이 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정리된 거 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게 나와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밑에 페이지 보면 바닷물이 변화시킨 지형.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3쪽, 몇 쪽에 있습니까? 6쪽, 7쪽에 보면 있을 거예요. 6쪽, 7쪽에 보면 침식 지형부터 나와 있죠. 그렇죠? 침식 지형에는 버섯바위, 오아시스, 삼능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바위를 깎아내가지고 버섯 모양으로 만듭니다. 버섯바위. 바람에 의해서 달린 모래가 세 가지 모양, 능이 3개 있는 삼각형 모양 또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깎인 것들을 가지고 삼능석 그랬죠.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생기는 지형인데요. 똑같죠. 그래도 침식 지형이죠. 바람에 날린 모래가 지하수면을 노출시켜서 지하수가 지표로 나오는 곳이 오아시스죠. 자, 바람에 의한 작용은 이게 퇴적 작용보다는 침식 작용이 우세합니다. 침식을 잘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침식 지형은 바람에 의한 침식 지형은 요 사고 한 개밖에 없어요. 사고, 우리말로 하면 모래 언덕이죠. 모래 언덕, 그리고 또는 뭐 바르한 이런 말도 있죠. 요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1학기 또 중간고사에 많이 틀린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닷물이 침식시킨 지역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해안 지역 뭡니까? 해안 절벽, 해식 동굴 또는 파식대지 하는 게 있었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잘 틀려있죠, 그렇죠? 바닷가에 생긴 지역이죠. 파도가 퇴적 침식을 시키죠. 침식시켜가지고 해안 절벽에다 해식 동굴, 파식대지를 깎아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밑에다 갖다 놓죠. 그게 퇴적대지. 퇴적대지.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쪽에 주로 이제 해빈, 그래서 해빈,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의 형태로 침식 지형이 나타납니다. 자, 좀 빨리 가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 27쪽까지 했어요.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작용,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더 나가면 빙하, 그 다음 뭐가 있죠? 지하수에 의한 침식작용도 있어요. 볼게요. 빙하에 의한 침식작용은 우리 교과서 28쪽에 있습니다. 28쪽에 거기 나오는 뾰족한 산봉우리를 호원하는 거죠. 호원. 그리고 그 뾰족한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의 계곡을 U자 계곡 이랬죠. U자 계곡,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두산 근처에도 빙하 지형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U자고 빙하가 이동하면서 바닥과 기슭을 이제 파낸 거죠.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양쪽 절벽은 경사가 급하고요. 바닥은 평평한 모양의 계곡이죠. 혼, 빙하가 깎아낸 지형이고요. 굉장히 뾰족한 산꼭대기를 말하죠. 빙하가 퇴적시킨 지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빙퇴석하는 지형이 있죠. 빙퇴석. 빙퇴석은 크기의 구별이 없어요. 물이 크기의 구별이 이렇게 돼요. 상류, 중류, 하류 가면서 큰 것부터 이렇게 가라앉히죠. 상류 쪽에서는 선상지. 선상지는 굉장히 퇴적 지형이지만 입자들이 굵어요. 중류 쪽에 오면 범람원 이쪽에 보면 선상지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제일 하구에 있는 삼각주, 범람원보다가 더 작은 퇴적 지형이 입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빙퇴석은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그냥 크기의 구별이 없어요. 크기의 구별이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29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 즉, 정확하게 하면 지하수 위의 부분. 이산화탄소가 석회석은 산성 물질에 잘 녹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있는 지하수에 녹아서 퇴적 어떤 지형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를 보면 이산화탄소가 녹아 약한 산성을 띤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석회동물이 만들어진다. 되어 있고요. 지하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 종류선, 석순, 석주가 만들어진다. 종류석, 석순, 석주. 요것들은 퇴적 지형. 근데 요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건 맞습니다. 퇴적 지형 맞는데요. 지표의 변화는 아니죠. 그래서 돌리니 우발을 하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1단원 주제가 지표 변화죠. 그러니까 석회 동물은 지하에 있고요. 종류석, 석순, 석주도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표 변화라고 부르기에는 좀 규모가 작죠. 지표 변화 그러면 석회 동물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하죠. 조금 더 커지면 돌리니, 좀 더 커지면 우발레, 그보다 더 커지면 홀리에. 하여튼 기억 한번 하시고요. 구덩이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석회 동물, 여기까지 뭐 다 했어요. 29쪽까지 하는 거는 자연에 의한 지표 변화니까 상당히 느리게 진행됩니다. 천천히 진행돼요. 천천히 진행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산이 낮아지는지, 계곡이 커지는지, 삼각주가 넓어지는지, 삼각주가 줄어드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침식지형 또는 사람이 만든 지표 변화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단기간에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죠. 사람도 지표의 조각가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표 변화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교과서 지금 여기인데요. 사람의 지형 변화.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요. 사람이 변화시킨 지형, 채석장, 공항, 방파제, 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변화시킨 거죠. 채석장, 건축물을 만들거나 또는 도로를 만들거나 길을 닦을 때 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을 뚫으셔가지고 채석장으로 쓰죠. 공항, 이거는 인천공항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해류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조수 간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방파제는 어떻게 쌓는지 모르지만 잘못 쌓으면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조류의 흐름이 바뀌어서요. 댐은 한쪽에 막아가지고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얻을 경우는 좋아요. 하지만 이 주변에 오염물질이 많으면 이 물이 썩죠. 그래서 이 주변에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댐이 보이면 이 안에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나죠. 그래서 댐이 뭐라 그러죠? 바닥에 점점점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지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과서 31쪽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안 침식 한번 더 읽어보시면 31쪽, 32쪽 읽어보시면 뭐 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사람은 왜 합니까? 그러면 생활의 편리를 얻기 위해서 만듭니다. 도로 건설, 운하 건설, 도시 건설 같은 거는 사람의 편리를 얻기 위해서 해요.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댐 건설, 발전소 건설, 광산 개발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천의 직선화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34쪽에 있죠. 우리 교과서 34쪽에는 하천 직선화로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래서 좀 나와 있는데요. 옛날 기억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천이 직선이 되면 어떤 모양이 좋습니까? 예쁘죠?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예쁘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 하천 부지라 그러죠? 하천 옆에다가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제방을 도로로 쓰니까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는다거나 그러면 더 편리해질 수도 있겠죠. 하천을 직선화하면서 하천이 좀 울퉁불퉁 꾸불렁꾸불렁한 걸 막아가지고요. 농경지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천이 직선화가 되고 반듯반듯해지면 작은 홍수는 막을 수 있어요. 작은 홍수는 막을 수 있어요. 아주 큰 홍수는 막을 이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제가 말했죠. 뭐라고요? 예쁘죠? 보기 참 좋아요. 꽃밭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체육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좋아요. 교통이 아주 편리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작은 홍수를 막는 것도 좋아요. 작은 홍수를 막는 얘기는 습지라든가 늪지가 없어지니까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없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홍수 피해가 커집니다. 하천이 직선화되다 보니까 물이 빠른 시간에 하류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 하천들은 대부분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서해 바다 쪽에는 조수 시간이 있죠. 바닷물이 꽉 찼을 때는 서해 바다에 물이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홍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습지나 모래톱이 없어지고 생태 변화가 생기죠. 습지나 모래톱은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홍수 때 일시적으로 거기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죠. 갑자기 물이 많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하천은 꾸불꾸불 흐르고 물이 폭포도 있고요. 계곡 좀 빠르게 흘 때, 천천히 흘 때도 있으면 이 자연 정화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사니까 자연 정화, 물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죠. 근데 직선화가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냥 곧장 흘러만 가니까 좀 힘들어지죠. 자, 볼게요. 직선화되는 하천들에서 그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쪽 그림은 서울에 있는 안양천일 겁니다. 이쪽은 자연 상태에 있는 거죠. 물이 항상 일정하게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이 이제 제방인데요. 제방 주변에 길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이고,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참 보기 깔끔하게 좋죠. 근데 물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갈대것까지 얘기 오염물질이 그냥 여기 고여있는 형태가 되죠. 직사되지 않으면 하천이라고는 꾸불꾸불 흘러가면서 모래톱도 있으니까 물이 부딪힌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정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물이 부르면 어디로 갑니까? 물이 많아지면 이 물은 옆으로 가서 빈 땅 여기를 채우면 되죠. 하지만 여기는 채울 곳이 없어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홍수 피해가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제방은 많이 높이 쌓으면 되고요. 높이 쌓을 수는 이게 한정이 있죠. 집보다 높이 쌓을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그런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죠, 그렇죠? 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죠, 여기서도. 자,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표 변화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교과서 50 몇 쪽에 있어요? 8쪽.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암석이죠. 58쪽에 화성암 나와 있습니다. 화성암은 기억하세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생성 기울입니다. 마그마, 즉 지하 내부에 있는 멘틀이 지표 근처로 올라오면 녹아서 마그마라고 되고요. 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 그러죠. 색깔하고 결정의 크기 따라서 색깔 가지고 현무암, 손목암은 이 검은색 돌이고요. 안산암이나 화강암은 이거는 밝은색 돌입니다. 현무암은 어둡고 결정이 작아요. 안산암은 밝으면서 결정이 작습니다. 화강암은 밝으면서 결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색과 결정의 크기 가지고 나눕니다. 화강암은 여기 있죠? 결정의 크기, 색을 가지고 나눕니다. 조립질이다, 세립질이다. 조라는 말은 거칠다라는 의미고요. 다른 말로 하면 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뭐가 커요? 결정이 크다. 세립질은 결정이 어떻다요? 작다. 그러시면 됩니다. 한번 꼭 봐두세요. 제일 밝으면서 어두운 거, 제일 어두우면서 작은 거, 현무암. 대칭이 있어요. 화강암. 제일 밝으면서 결정은 제일 큽니다. 대칭점에 있습니다. 이 대칭점에 있는 것들은 유문암. 유문암은 결정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굉장히 밝아요. 반대에 있는 거. 굉장히 어두우면서 크기는 큰 거. 이 반려암. 대칭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현무암이나 화강암.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는 현무암 아니면 화강암의 시험이 나옵니다. 다른 건 잘 안 나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한번 봐주시고요. 화강암, 현무암. 예,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자, 봐주시고요. 이렇게 시키는 게 있죠. 이 화성암 결정 만들기. 화성암 결정에 어떤 물질을 녹여가지고요. 뜨뜻한 물에다 녹이면 결정이 큽니다. 결정이 커지고요. 얼음이 둥둥 떠있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빨리 식으니까 결정이 작습니다. 이쪽은 현무암이 되어있죠. 현무암, 유문암 또는 뭐 안산암 이쪽이고요. 이쪽은 화강암, 손목암, 반려암 쪽이 이쪽입니다. 결정이 큰 거, 결정이 작은 거, 냉각 속도의 차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너무 빠진 않죠, 그렇죠?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분류 한번 이 교과서에 있지만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교과서 이게 몇 쪽에 있습니까? 4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천천히 식으려면 딱 밑에 있어야 돼요. 심선암, 화강암 쪽, 그죠? 지표 근처까지 올라온 거, 화산암. 읽어보세요. 화산암. 현무암 쪽으로 이제 현무암, 유문암, 안산암들이 화산암 쪽이고요. 심성암은 손목암, 반려암, 화강암, 손목암, 반려암, 화강암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큽니다. 빨리 식으면 결정이 작습니다. 암석은 크게 세 가지 있죠. 마그마가 생성 기원인 화강암, 퇴적 물질이 생성 기원인 퇴적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열과 압력을 받은 연성암, 이게 있죠. 이번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연성암, 퇴적암 볼까요?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입니다. 여감, 자이고요. 사암, 모래고요. 쉐일. 이거는 아주 고운 점토질이고요. 석회암, 이거는 석회 성분이 물에 녹아있던 석회 성분이 가라앉은 것들이죠. 자, 퇴적암의 분류는 여감, 사암, 쉐일, 석회암, 음미암, 암염. 한번 읽어보세요. 여감,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여감, 사암, 쉐일, 석회암.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음미암은 화산재예요. 그리고 암염은 말 그대로 소금입니다. 여감, 사암, 쉐일, 석회암, 음미암, 암염 이런 것들은 퇴적암인데 퇴적암에는 두 개를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수업 시간에. 첫 번째는 층리가 있다. 층이 있다. 층이 쌓인다. 두 번째는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화석이 있을 수 있다. 예, 생물의 유해나 흔적 또는 과거에 어떤 생물이 살았다. 뭐 이런 층리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자, 볼게요. 제3의 암석이 있죠. 그렇죠? 변성암 하는 게 있죠. 변성암. 변성암은 말 그대로 변성작용을 받은 겁니다. 누가 변성작용을 받은 겁니까? 뭐 간단하죠. 화성암이나 퇴적암 변성작용을 받은 거죠. 변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죠. 누구예요? 열, 압력. 열 변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압력 변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열과 압력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과 압력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변성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것들은 너무 어렵고요. 그걸 다 한다는 건 어려워요. 열 변성 받았느냐, 압력 변성 받았느냐, 열 변성, 압력 변성을 한꺼번에 받았느냐, 또는 어느 정도 받았느냐, 그러기에는 우리 중학교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 45쪽에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현암, 현마암, 규암, 대양, 홈펠스죠. 이것들은 전부 뭐 하자는 겁니까? 전부 이 변성 작용을 받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변성 작용을 받은 것 중에 우리 교과서 45쪽 한번 보시면 45쪽 한번 보실래요? 변성 작용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화강암이 변성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사암이 되면 규암하는 걸로 되고요. 쉐일은 편마, 전파암, 편암, 편마암이 되고요. 석회암은 대리암 그러죠. 대부분 암석은 편마암이나 규암 이런 구조로 바뀌죠. 근데 화강암이나 세일이 편마암 물이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있냐면 편리한 게 나타납니다. 편리 구조, 층리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압력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게 어디 없을까요? 이게 좋겠네요. 뭐가 좋습니까?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종이컵인데요. 이 종이컵이 동그래요. 근데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짜부라지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면 진짜 짜부라져요. 이런 짜부라진 모양이 있는 걸 가지고 편리를 해요. 편리 있는 구조를 가지고 편마암 하는 겁니다. 편리가 있는 암석 편마암. 그 화성암이나 쉐일은 편마암이 된다는 얘기죠. 규암은 이거는 모래인데요. 모래 결정이 되기 전이죠.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녹아버렸으니까 화성암이죠. 고가기 전에 규암하는 겁니다. 죠? 사암이 규암이 잘 돼요. 성형이 되기 전 단계죠. 전 단계입니다. 대리암은 이거는 대리석이 발전된 거고요. 홈펠스는 이 홈펠스 조직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면 홈펠스는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 제일 좋죠 이게 화려한 물이에요. 접촉 변성이죠. 즉 열을 받아서 접촉 변성인데 대리암이 대리석이 그러면 안 되죠. 석회석이 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꽃무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려한 꽃무늬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지고 홈펠스 조직입니다. 조직이 굉장히 어떡합니까? 화려하고 예쁩니다. 대리하면 아주 하얀색입니다. 좀 단단해질 뿐이지.
대리함 중에서 홈펠스 조직 그러면 아주 화려한 무늬가 있는 걸 가지고 홈펠스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과서이 몇 쪽에 있다고요? 45쪽에 있는 내용이죠. 화강암, 편망, 사암은 표암이 되고요. 서피암은 대리암, 쉐일은 전파암, 편암, 편망 이 구조로 바뀝니다.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 밑에 있는 암석의 순환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물질은 녹아버리면 마그마가 됐다 식으면 다 화성암이 되죠. 자, 너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게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광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광물 볼게요. 광물 정의, 암석을 이루는 물질 여러 가지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적 성질도 있고요, 물리적 성질도 있고요, 화학적 성질도 있습니다. 자기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자석에 반응을 합니다. 물리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깨집니까? 쪼개짐, 깨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좁은 색 이런 것도 있고요. 화학적 성질은 염산하고 반응하면 거품이 납니다. 화학적 성질을 합니다. 광물은 여러 용도로 써먹죠.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공간 원료로 제일 많이 써먹죠. 시멘트나 벽돌을 만들 때 쓰고요. 페인트 만들 때도 쓰고요. 화장품 만들 때도 씁니다. 활석 그래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것도 씁니다. 석영 같은 건 태양 전지판 또는 실리콘 전지, 반도체 소자로도 쓰고, 금이라든가 보석, 금도 광물입니다. 금은 돈 되는 물질이죠. 보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광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옛날에는 이 안료 값이 굉장히 제가 비싸다라고 그랬어요. 안료가 뭔지 아시죠? 물감이 비싸다. 이유가 옛날에는 염료 자체가 귀해가지고요. 보석을 빻아가지고 악교랑 이렇게 반죽을 해서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물감의 재료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물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광물의 특성.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색과 주황색. 광물. 우리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48쪽에 있죠? 교과서 48쪽 한번 펴보세요. 48쪽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색과 주황색. 색은 덩어리의 색이죠. 색은 말 그대로 광물 덩어리의 색입니다. 색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광물 덩어리의 색입니다. 광물 덩어리는 겉으로 보기엔 노란색이더라도 가루가 되면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의 색깔 조흔색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한번 낸 경우 있죠. 조흔색, 황철석, 황동석, 겉으로 보기엔 전부 노란색이라고 했죠. 황철석, 바보금 그래서 노란색이라고 했어요. 금, 노란색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은색, 긁어보면 안다. 또는 가루를 내보면 안다. 조은색.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 있었죠? 결정형 하는 게 있죠. 우리 교과서에. 결정형은 말 그대로 이 모양이죠. 결정형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제일 많이 나온 것보다는 몇 개 없어요. 석영, 육각기둥 모양이다. 방해석, 육면체 모양이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정도? 결정형. 그 다음 국기. 국기는 모스 국기계 또는 모스 경도계 하는 게 있다 했죠. 상대적인 크기 값이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외워보자. 그렇죠.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석영, 황목, 강목,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고요. 보통 이 8번, 9번, 10번 황목, 강목, 금강석 요 정도까지를 보석의 종류에 집어넣죠. 보석은 단단해야 돼요. 어디 부딪혀서 깨지면 보석이 아니죠. 활석, 분필이죠. 석고, 미술실하면 석고 있죠. 그렇죠? 방해석, 저도 잘 모르겠고, 형석, 이 렌즈 만드는 데 쓰고 있죠. 형석. 렌즈라 그러면, 뭐 이런 유리를 만드는 거 같고요. 큰 카메라 렌즈 만드는데, 형석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우리 교과서 하는 뒤에 보시면 쪼개짐하고 뭐가 있죠? 깨짐 하는 게 있죠. 쪼개짐은 어떤 모양이 있어야 쪼개짐이에요. 일정한 모양이 있다. 방해석 같이 쪼개진다. 방해석은 육각형,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쪼개지죠. 또는 뭐가 있나 하면 우목.
우모 같은 건 얇은 층상 모양으로 한 겹 한 겹씩 떨어져 나가죠. 그것도 쪼개짐. 깨짐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제일 많이 깨지는 게 어떤 태각상 깨짐. 조개 모양으로 깨지는 거죠. 망치로 탕 때리는 부분이 조개 모양으로 깨지더라. 그래서 태각상 깨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흑요석이라든가 석양 이런 것들은 깨지는 모양이 없어요. 쪼개짐이나 깨짐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 교과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성과 염산 반응하는 게 있죠. 자성은 말 그대로 자성. 자성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 자석에 달라붙느냐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자철석이나 자철과 적철석, 쇠가 있는 것들이 자석에 잘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석회석에서 유래된 것, 석회석, 방해석, 석회석이나 방해석 또는 뭐 대리석 이런 것들은 염산하고 만나면 뭘 반응하면 염산 반응을 해서 거품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염산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광물에 감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은 1단원이 끝나죠. 참 쉽죠, 그렇죠? 조암광물, 우리 교과서 51쪽에 가시면요, 조암광물하는 게 있다. 교과서 51쪽 한번 펴보세요. 그게 조암광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 하는 얘기도 있죠. 클라크수라는 거 있죠. 미국의 광물학자인 클라크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클라크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입니다. 구비비로는 약 46%, 무게비로도 그만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규소. 예, 많죠.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지각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이 산소와 규소입니다. 여기 한 70%가 넘을 거예요.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산소와 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교과서 52쪽. 토양은 어디에서 왔을까? 말이죠. 우리 교과서 시에는 토양은 어디서 왔을까? 풍화와 토양.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풍화와 토양. 풍화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중간고사 1학기 때 참 여러분들은 많이 괴롭히는 문제죠. 풍화의 정의를 써라. 풍화가 뭐냐 그러면 암석이 누구 때문입니까? 물과 공기의 작용으로 이렇게 쓰이죠. 암석이 물,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쪼개지고 부서져 흙이 되는 과정이죠. 암석이 물, 공기, 생물. 암석이 있죠. 해볼까요? 암석이 물, 공기, 생물. 이것들 때문에 쪼개지고요. 부서져가지고 흙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풍화라고 하죠. 풍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풍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물하고 공기죠. 그것들이 뭐가 됩니까? 흙이 되죠. 토양이 되죠. 토양 속에는 반드시 생물의 유해가 있습니다. 토양이라는 얘기는 그냥 생물의 유해가 없는 걸 가지고 다음 해도 배우겠지만 그걸 표토가 아니고 모질물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생물의 유해라든가 어떤 것들이 섞여가지고 다른 무엇이 유기물들이 좀 섞여가지고요 식물이 살기 아주 좋은 토양, 아주 좋은 것으로 바뀌죠. 그걸 토양 또는 표토라고 부릅니다. 또는 그냥 뭐라고 할수가 식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무슨 토양? 풍화토? 모르겠네요. 일단 토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토라는 말도 쓰고요. 우리가 그럼 먹는 식물, 점심 먹었으니까 여러분들도요. 식물은 어디에서 자라냐 그러면 표토에서 자라죠. 토양에서 자라죠. 그럼 표토를 보호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나무를 심는 방법이고요. 계단식 경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방공사 해야 되고 갑자기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시설이라는 게 있죠. 물 빠지는 시설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표토는 굉장히 저기 귀해요. 오염이 잘 돼요. 저기다가 쓰레기 막 버리면 안 되고요. 사업해서 몰래 버려도 안 돼요. 그리고 비료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요. 거기다 또 뭐라 해서 농약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돼요. 참 아까운 거 모르고 막 쓰는 게 저 표토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4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토양은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풍화작용 한번 보시고요. 풍화가 뭔지 54쪽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있죠. 암석이 뭐가 된다 했죠? 물, 공기, 생물 그 영향으로 쪼개지고 부서져서 흙이 되는 과정이다. 그랬죠. 55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화작용 과정이 있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토양의 생성 순서는 제일 밑에 기반암에서 보통 암석이에요. 그 암석이 생물이 작용이 아니고 그냥 물, 공기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 근처로 올라오면 일단 압력이 줄어듭니다. 뭐든지 압력이 클 때는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요. 압력이 줄어들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부풀어 옵니다. 그때 그 부풀어오는 표면에 물이라든가 공기가 들어가면 쪼개지죠. 쪼개지고 쪼개진 걸 가지고 모질물 그럽니다. 생긴 순서 기억하세요. 기반암이 쪼개진 걸 모질물 그런 거예요. 이 모질물의 대표가 뭡니까? 그러면 모래입니다. 모래요, 모래 그냥. 그 모래에는 아직 생물이 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거기 생물이 살아서요. 생물의 유해가 섞인 흙을 가지고 표토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암석을 풍화된 걸 가지고 모질물 그래요. 대표가 뭐라고요? 모래죠, 모래. 모래에 생물의 유해가 섞인 걸, 그걸 가지고 우리는 표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질, 기반암, 모질물, 표토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물이 자꾸 살기 시작하면 그 생물의 아주 작은 물질들이 또는 아주 어떤 요 성분들이 녹아서 아래로 빠져나와서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되는 걸 가지고 심토라고 합니다. 점토질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생긴 순서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입니다.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입니다. 생긴 순서가 있어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예요. A, B, C, D 순서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요. 예.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시간 다 했죠. 지난 3월달에 배운 거라서 참 힘드셨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시간 주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느 쪽 가지고 만나뵙겠습니까? 압력하는 걸로 만나뵙겠습니다. 압력은 만나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기대해 주겠습니다.